안녕하세요. 친정엄마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올해 봄이 시작되던 쯤 시모가 작은 지병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예의상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시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래도 네가 간호사인데 네가 날 돌보지 않으면 누가 날 보니? 그러지 말고 너희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나 좀 네가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저한테 어머니를 데리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내가 네 시험인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안 되죠. 잘난 형님에게나 한번 부탁해 보시던가요. 정말 서운하다 얘.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는 시모가 그러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가 그간 제게 했던 행동들을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사를 목표로 공부를 해왔어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랑 단 둘이 살았는데 제가 잘 돼야 엄마도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꾸던 간호사가 되고 난 후 그때부터는 결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찾는 신랑감은 잘생긴 외모를 가진 화려한 사람이 아닌 돈 안 끊기는 직업에 책임감 있는 남자였죠. 그러다 만난 게 저희 남편이었네요. 남편은 공고를 나온 후 공기업에 취업을 한 기술직이었습니다. 본인만 잘하면 회사에서 잘릴 일도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환경과 조건이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딱히 큰 반대도 없었어요. 물론 시모가 그렇게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듯 하긴 했지만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3교대 간호사 일은 못하니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5개월 만에 형님도 출산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몸은 어느 정도 다 회복됐지? 애 키우는데 적응은 했고? 몸은 슬슬 풀리고 있는데 애 키우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밤낮 없이 애만 봐야 되니까 힘드네요, 어머님. 그건 엄마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적응하면 다 괜찮아진다. 그래서 말인데 3달 뒤부터 네 형님애도 좀 같이 봐라. 첫 애이기도 하고 신생아를 혼자 보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갑자기 신생아 2명을 보라고 하는 시모 말이 당황스럽더군요. 심지어 제 애도 아니고 3개월 된 형님애를 제가 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었죠. 그때 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시모랑 친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신생아 2명을 돌봐요. 저 못해요. 그리고 형님애를 왜 제가 봐요? 너 원래 이렇게 못된 애였니? 어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제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했나요? 어머님, 제가 쌍둥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형님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 애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제가 왜 형님 아이까지 봐야 되나요? 눈 한 번 안 피하고 시모에게 할 말을 하자 시모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막말을 퍼붓더군요. 너 간호사 아니니? 네 형님은 의사야, 의사. 의사 시중 드는 간호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한 집에 같은 며느리 위치로 시집 오니까 네가 네 형님이랑 같은 급인 줄 알고 나대는 거야? 어머님, 지금 여기서 직업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형님이 병원 안에서야 의사지 집에서도 의사예요?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에 시모는 뻔뻔한 얼굴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10,000원짜리 돈뭉치였어요. 돈뭉치를 꺼내든 시모는 제게 돈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네요. 너 이게 필요했구나? 똑똑한 네 형님이 네가 이럴 줄 알았는지 나한테 이걸 쥐어주더라. 너한테 주라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시모는 기어코 제 얼굴에 돈뭉치를 집어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던지. 돈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시모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형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돈을 쥐어줬는지 시모보다 형님이 더 미웠습니다. 3개월 뒤에 네 형님애 데리고 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까먹기나 하는 것이 어디서 말이 많아. 시모는 그렇게 사라졌고 저는 10,000원짜리가 흩어다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관두지만 않았어도 돈 많은 집안의 딸이었어도 시모가 저렇게 했을까 싶었네요. 형님은 제가 결혼하고 다음에 시집을 왔는데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 직업 하나만으로도 시모에게 비교당할 이유가 충분했는데 형님은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도 의사여서 의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된 게 시모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렇지 않아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던 시모는 형님이 시집을 온 후 대놓고 절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참아왔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손자를 낳아준 사람인데 너무하다 싶었죠. 그날 일을 알게 된 남편이 시모가 제게 던진 돈을 다시 들고 가 시모와 아주버님에게 한바탕 난리를 친 후 돌아왔더군요. 그랬더니 형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동서, 어머님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동서. 그리고 우리 애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맡기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돈도 잘 버는 의사에다 돈 많은 집안의 딸이면 진작에 돈을 써서라도 애를 맡기지. 왜 굳이 저한테 맡기려고 했는지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시모만큼이나 비상식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에 대충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네요. 그렇게 3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시모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큰애가 글쎄 자기 아버지 생신날 파티하는데 우리 식구들 초대하고 싶다고 오라고 하더라. 그날 주말이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안 오려고 하지 말고 네 남편 챙겨서 꼭 와라. 알겠어? 어머님, 저희가 형님 아버지 생신 파티엔 왜 가요? 어머님만 다녀오세요. 너 또 청개구리처럼 이럴래? 의사 사돈이 우릴 초대해준대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네가 그런 의사 집안 생일 파티 구경할 일이 평생 있겠어? 잔말 말고 와. 올 때 빈손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저도 가기 싫은 불편한 자리였지만 형님까지 전화로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때문에 더 거절하지 못하고 비싼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사들고 형님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저는 결혼식에서 잠깐 본 형님 아버지의 생신 파티에 내가 왜 가야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설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형님네 가족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남편과 제가 준비한 선물을 사돈 어른에게 건네려고 하는 찰나 시모가 와인을 뺏어들었습니다. 아휴, 얘네가 눈치 없게 또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와인을 사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사돈 뵐 면목이 없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 생각해서 사온 건데 감사히 받아야죠. 이리 주세요. 저희가 사오는 건 무조건 싸구려일 거라고 생각하는 시모의 행동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사돈어른은 저희가 준비한 와인을 받아들더니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일하는 가사도우미분에게 넘겨버리더라고요. 내가 이 취급을 받으려고 여길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잘 있다 가자고 마음을 먹고 식사 자리에 참석했네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시모가 사돈어른에게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가 언제 또 와보겠습니까? 음식들도 다 비싸 보이고 맛있어 보이네요. 안사돈도 그렇고 다들 우리 미주한테 잘해준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라도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음식들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들로만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어휴, 이런 걸 평소에 먹는다고요? 역시 의사 집안은 달라도 뭐가 다른가 봅니다. 알랑방귀를 뀌어도 적당히 껴야지.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친정아버지는 그런 시모의 알랑방귀를 즐기는 듯해 보였어요. 그게 더 역겨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시모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작거리며 밥을 먹자 형님 친정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우리 미주처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산모한테 좋은 음식들로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세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미주가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을 했다면서요? 형님 친정아버지 입에서 저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못 들은 척 밥을 먹는데 열중을 하고 있었죠. 희한하게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던 시모가 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아유, 그게 사돈 심기를 많이 건드렸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든 제일 설득시켜보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제가 얼굴은 순진해 보이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도 고집이 한 고집 하거든요. 어차피 동서부 내보는 김에 우리 미주에도 같이 봐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아쉽네요. 제가 그만한 보상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간호사 출신 맞으시죠? 예, 간호사 출신 맞죠. 그래서 제가 더 타일러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없는 집에서 악착같이 자라서 맨입으로 안 되는 건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 손은 주체를 못하고 부들부들 떨려왔고 옆에서 밥 먹고 있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시모와 사돈어른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부부가 화난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계속해서 제 앞담화를 이어가더라고요. 간호사면 의사가 내리는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업계에서 일해서 우리 심정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같은 업계라도 급이 같나요? 쟤는 간호사고 사돈어른이랑 우리 큰며느리는 사람 살리는 의사인데요. 그쵸? 그날 미주가 돈 좀 쥐어줬다고 하던데 그게 부족했나요? 안사돈 말대로 순종적인 얼굴에 비해 돈 욕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화가 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마자 저도 따라 일어선 후 용기를 내어 형님 친정아버지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지금
사람 앞에다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은 의사사돈 만난 게 좋아서 그렇다 쳐도 사돈어른은 많이 배우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말로 사람 죽이시는 분이네요. 뭐?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사돈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어머님이 의사 형님이랑 저랑 비교하시고 차별하시는 건 이해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보다 가진 게 많은 형님이 더 좋으시겠죠. 근데 사돈어른은 딸 가진 사람이면 남의 딸한테 상처 주면 안 되죠. 제 자식 귀한 걸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좀 아세요.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시모에게 한 대 쥐어 맞을 것 같은 생각에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앞으로 당신 가족들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당신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했지. 이딴 취급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제 말에 남편도 수긍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저런 집구석 지긋지긋하다며 남편도 평생 아주버님과 비교당하며 자란 것에 대해 제게 털어놓더군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서 그치지 않고 저까지도 형수님과 비교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털어놓았네요. 그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우애가 생긴 듯 했었죠.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저희 집의 평화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듯 했습니다. 형님 친정아버지 생신 파티 이후 시모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집으로 찾아와 엎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그 화풀이를 엉뚱한 곳에 가서 풀었더군요. 낮에 아기랑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진주야, 네 시모 지금 우리 가게 와서 난리도 아니다. 네가 와서 어떻게 좀 해봐라. 깜짝 놀란 저는 아이를 근처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한 뒤 친정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시모가 엄마한테 어떤 막말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눈에 들어온 광경은 시모가 반찬 가게 문 앞을 떡하니 막고 서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서 이러세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야죠.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로 왔지. 네 엄마라는 작자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물어도 볼 겸 왔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나가서 따로 이야기 나눠요. 이건 영업방해잖아요. 이깟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영업방해니 어쩌니 운운하지 마라. 하루 매출해봐야 10만 원은 나오니? 시모는 좀처럼 진정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니 엄마도 더 이상 화를 참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느라 깡이 세지고 성격도 드세서 시장 바닥에 쌈닭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습니다. 사돈, 정말 미치셨습니까? 미칠 거면 제대로 미치셔야죠. 그깟 반찬 가게든 뭐든 영업을 하고 손님이 오는 곳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누가 딸을 그딴 식으로 키우라고 했어요? 간호사 주제 벼르장머리 없이 의사 사돈한테 기어오르기나 하고 말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딸 보고 간호사 주제라고 했어요? 당신 의사 사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라도 제 딸이 거기에 껴서 왜 비교를 당해야 합니까? 화가 난 엄마가 시모에게 다가가자 시모도 지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이러다가는 몸싸움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싶었네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애를 키웠으니 간호사밖에 못 됐죠. 사돈이 훌륭하신 분이었어 봐요. 제가 저러고 사나? 제가 왜요? 제가 훌륭하지 못할 건 또 뭐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딸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나는 간호사 며느리 따위 싫으니 제 아들과 이혼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모는 이혼이 자신의 큰 무기라도 되는 양 기세등등한 말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친정엄마가 기가 죽을 줄 안 모양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혼시키든지 말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안서방이 퍽이나 사돈 말 듣겠습니다. 지금은 쟤랑 붙어먹고 살고 있어도 제 아들은 제 아들이에요. 부부끼리는 이혼해도 부모 자식 간에는 못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난 저 둘 이혼시켜서 우리 아들 의사한테 장가 보낼 겁니다. 헐시고 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눈이 없답니까? 그 사람들이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은 해준답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가 의사 아닙니까? 걔한테 말하면 우리 아들이랑 수준 비슷한 여의사들 데리고 올 거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이혼당할 당신 딸이나 걱정하세요. 결국 폭발해버린 엄마는 채소들을 씻을 때 나온 꾸정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시모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 후에야 소동이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쌈딱으로 유명한 엄마이긴 했지만 그 일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는지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기로 하고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기로 해서 친정집에서 머물게 되었죠. 시모 앞에서 절대 지지 않던 엄마는 눈물을 보이며 제게 말했어요. 네가 이런 대우 받고 살 줄 알았으면 그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부족한 엄마 때문에 네가 그런 취급받고 사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우리 어머님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엄마 탓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위한 선택들만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 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동안 나 때문에 희생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평생 말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네 시모 꼬락서니를 보니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엄마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엄마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촉하지 않기로 했네요. 엄마의 몸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을 때쯤 대낮에 누가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집안 마당에는 비싼 승용차 세대와 함께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 3명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라도 온 건가 싶어 너무 놀란 제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엄마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중년 남성의 부름에 집안에서 나온 엄마는 그 중년들을 보자마자 세 사람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세 사람과 한참을 대화를 나눈 후 제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을 이내 털어놓으셨네요. 너도 눈치챘겠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엄마 친오빠들이야. 엄마 고아라고 하지 않았어? 부모도 형제도 없다고 했었잖아. 그건 네 외할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했던 거짓말이야. 그리고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고아나 다름없으니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 엄마는 늘 제게 본인은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고아라며 너랑 네 아빠가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엄마의 오빠들이 엄마를 찾아왔다는 게 제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어디 큰 회사 회장님이라도 되는 듯한 차림새로 말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땡땡제약 회사 알지? 그 회사 회장 되는 사람이 네 외할아버지셔. 엄마가 말한 제약회사는 약국에서 약을 타먹으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정도 회사면 규모가 상당한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이 엄마의 친아버지이자 저의 외할아버지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가 젊은 시절 그 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 그리고 그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나랑 어쩌다 눈이 맞은 거지. 네 할아버지는 어디 감히 평사원이 회장 딸을 넘보냐면서 네 아빠를 회사에서 잘라버렸고 나는 그 뒤로 너희 아빠랑 나와서 살기로 결심하고 널 낳은 거였어. 그래서 할아버지랑 연 끊고 살았다. 뭐 그런 말이야? 그래. 그런 네 할아버지랑 평생 살 바에 사랑하는 네 아빠랑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거지. 그러다 널 낳았는데 네 아빠가 너랑 날 두고 세상을 떠난 거야. 나 혼자 널 데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라고. 너랑 둘만 남게 됐을 때 나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 네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했지. 근데 네 외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안 받아줄 것 같은 생각에 내가 포기하고 너랑 둘이서 산 거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엄마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니 지고 들어가기 싫은 것도 있었어. 외삼촌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이야기를 알게 되자 저는 쉽사리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다 됐단다. 그래서 네 삼촌들이 할아버지 가시기 전에 얼굴 보여드리라고 말하려고 온 거래. 삼촌들은 엄마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온 거래? 돈 많은 사람들이라 사람 찾기가 쉽나? 진작부터 내가 여기에서 너 혼자 키우고 사는 거 알고 있었댄다. 다음날 엄마는 집에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옷으로 곱게 차려입은 뒤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저의 손을 잡고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VVIP 병실에 계시는 할아버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셨네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외할아버지와의 재회를 하신 후 할아버지의 변호사들과 삼촌들이 엄마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 20%가 엄마 앞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회사 지분과 함께 제 앞으로도 작은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셨네요. 삼촌들은 그동안 자기들은 많은 걸 받고 살았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고도 하셨어요. 외삼촌 셋은 60이 다 되어가는 엄마를 아기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오빠 셋의 막내딸이라 사랑을 그렇게나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하네요.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난 후 며칠 못 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정말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의 일부분을 물려받게 되었죠. 엄마가 다시 할아버지의 딸로 돌아가게 되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재벌가집 사람이야. 지금 엄마한테는 남 부럽지 않을 만큼 큰 돈도 있고 너희 삼촌들이라는 큰 백도 있으니까 이걸로 너도 너희 시모한테 갑질이나 하면서 살아라. 됐어. 어머님이랑 똑같은 인간 되기도 싫고 어머님한테 우리 외갓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주기도 싫어. 어머님은 간사한 사람이라 분명 태도 바꾸고 엄마한테 알랑방귀 낄 거야. 안서방한테도 어머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놨어.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도 엄마는 앞으로 네가 그런 취급받지 않게 살게 할 거야. 어디 내 딸을 무시해? 엄마가 외가로 돌아가고 엄마가 재벌집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모가 뭐라고 하든 귀둑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시모가 친정엄마 반찬 가게 찾아와 난동을 부린 후 1년 정도 지나서야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생 연 끊고 살 것처럼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을 한 걸 보고 분명 형님 때문일 거란 짐작이 들더군요. 시모는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무작정 집으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오랜만에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테니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시댁으로 향했네요. 가보니 형님네 가족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시모는 저희를 보고 왔냐는 말도 안 하고 무작정 자리에 앉으라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집으로 부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네 형님 조만간 120억짜리 병원 차린다. 네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 어린이집에 맡기고 네 형님 병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 너 간호사 출신이라 병원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야? 저도 간호사 일은 그만둔 지 꽤 되어서 제가 형님네 병원에서 일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하는 척 하지 말고 하라면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너 보고 간호사 일 하라고 했니? 가서 바닥이나 닦어. 바닥이요? 병원 미화 일을 하라는 건가요? 그럼? 너보다 잘난 간호사들 세고 셌는데 얘가 널 왜 그 병원 간호사로 쓰겠니?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형님을 쳐다봤더니 형님은 저를 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는 재수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유유상종 똑같은 인간들끼리 뭉쳐놓으니 입을 열면 똥밖에 못 사는구나 싶었죠. 외가 덕분에 마음에 여유가 있던 남편과 저는 굳이 거기서 감정 소비를 하고 화를 쏟아내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거절만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라는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그럼 우리 병원 한번 둘러보고 결정할래? 다음 주 화요일에 원장 가족들이랑 투자자분들만 모셔두고 병원 둘러보면서 설명회를 할 거거든. 그때 부끄럽지 않게 잘 차려입고 와서 구경 한번 해봐. 남편은 우리가 거길 가서 뭐하냐며 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굳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어 부끄럽지 않게 잘 차려입고 오라는 형님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주고 저는 대충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120억 들여 개업한다는 형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님과 시모는 제 의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동서, 여기가 어떤 곳인데 옷을 그렇게 입고 와? 차라리 오지 말지. 정 오고 싶으면 나한테 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됐잖아. 그러게 넌 왜 그런 추리한 차림으로 여길 왔니?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눈에 띄지 말고 저기 구석에 좀 숨어 있어라. 시모랑 형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꿋꿋하게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회가 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의 자리가 비워지고 병원에는 시댁 식구들만 남겨졌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절 바닥으로 밀치고는 말하더군요. 너 내가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했니 안 했니? 팔리게 왜 그걸로 병원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네 형님 얼굴에 똥칠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웃씨 뭐 어때서 그러세요? 제가 팬티바람으로 온 것도 아닌데요. 됐고, 넌 이걸로 쥐죽은 듯이 바닥이나 깨끗이 닦아라. 네가 어찌나 병원을 휘젓고 다녔는지 바닥이 더럽다 더러워.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얼굴에 물걸레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굴에 시모가 던진 걸레가 얹혀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걸레를 얼굴에서 떼어내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제게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당신들, 우리 조카한테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사람 얼굴에 왜 걸레를 집어 던져요? 조카라고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근데 누구신데 여길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시모의 말에 저를 끌어안고 있던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이 설마 이 아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내가 이 병원장 시어머니 자리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러는 당신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신 말대로 당신이 얘 삼촌이면 삼촌이나 조카나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이나 처입고 오고 상도덕이 없으시네요. 예, 당장 네 삼촌 데리고 썩 꺼지지 못해?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날 하대하고서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냔 말입니다. 최 원장, 나왔네. 삼촌은 기세를 꺾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형님을 불러 세우셨어요. 형님은 등산복을 입고 나타난 남자를 유심히 뜯어보더니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삼촌 앞으로 달려와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제 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병원 최대 투자자세요. 땡땡제약 부회장님이요. 뭐라고? 땡땡제약 부회장이 왜 제 삼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사과부터 해주세요. 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구질구질한 인간한테 사과를 하니? 쟤네 친정엄마 천의 고아인 거 몰라? 어디서 사람을 사서 수작질이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삼촌은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진주, 너 시모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었니? 삼촌한테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네가 원한다면 여기 부은 투자금을 빼던지 원장을 바꾸든지 할 테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만 해라. 삼촌의 말에 형님은 기겁을 하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시모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어머님이 함부로 말씀하신 거지. 저랑은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동서랑 평소에 친자매처럼 잘 지내는걸요. 정말이에요. 최 원장 말이 사실이냐? 너 네 형님이랑은 잘 지낸 거 맞아? 삼촌의 말에 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차린 삼촌은 저를 데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삼촌은 제약회사 부회장이기 때문에 큰 대형 병원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투자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삼촌 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써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삼촌은 저를 위해서라면 그 병원에서의 투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형님 집에서 당한 수모를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얼씨구나 하고 삼촌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지금까지의 일을 다 잃은 모양입니다. 그 일로 삼촌들이 형님네를 박살내던지 형님을 자르든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약회사 회장의 딸이고 삼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형님에게 큰 압박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형님은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땐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제 불찰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 미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서,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동서도 알다시피
어머님 성격이 불같으시잖아. 부회장님껜 동서가 말 좀 잘 해줘. 돈이라는 게 어찌나 힘이 센지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게 하고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시모는 동서보다 제게 붙어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절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사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현혹되고 이성을 잃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돈도 제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워낙 돈 많은 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서 사돈 마음 잘 모릅니다. 제가 20년간 혼자 애 키우며 살았다고 해서 사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출생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같은 부모를 둔 입장이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자식을 둔 부모 입장이라 제 자식 마음에 생채기 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엄마는 끝까지 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모를 포함한 형님의 사과를 끝까지 받고 있지 않는 중이에요. 제가 굳이 그들의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라는 이유로, 집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제가 왜 용서까지 해줘야 되나 싶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직업으로 급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모를 용서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거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시모에 대한 미움을 버리기는 해야 할까 생각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용기가 나질 않아 이렇게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